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사업부의 문신정입니다. 삼성 SDS가 물류를 하시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포럼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삼성 SDS에서 최근에 대형 기업을 위한 물류 서비스뿐 아니라 중소형 수출 기업들을 위한 물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사실 SDS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대형 고객을 위한 물류 서비스 기획이나 전략 부분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위한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물류 혁신이라는 주제이고요.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저한테 이제 주어진 주제였던 AI, 블록체인, RPA와 같은 기술 중심이 물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은 또 하나 이제 다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커다란 축인 비즈니스 방식, 물류에서의 비즈니스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렇게 두 세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 이런 토픽이 다 커버되는지 모르고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은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 C와 A, C로 나눠진다. 코비드-19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이제 필수 요소가 됐고 이에 대한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기조연설 때 말씀 주셨는데 결국엔 제조, 마케팅, 물류 이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DT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 중에서 물류 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쪽에 10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기술로 조사가 나온 게 이 왼쪽에 있는 표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창고라든지 창고 자동화 부분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어하우징 오토메이션이나 로보틱스 아니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로컬 물류 쪽에 조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출 물류 쪽에 상관도가 높은 기술은 오른쪽에 뽑아놓은 IoT, AI, 그리고 AI와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리고 로보틱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로보틱스는 아니고요. RPA,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동화되는 부분, 그리고 블록체인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뽑았고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사례 중심으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IoT 부분입니다. 물류에서 이제 IoT 적용 분야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정리를 카테고라이징을 세 가지로 했는데요. 웨어하우징, 그리고 플릿, 그리고 카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실제로 창고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창고 안에서는 요즘에 이제 콜드체인 물류 많이 크고 있잖아요. 저희 마켓컬리도 많이 주문해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창고 안에서 적정 온도나 습도가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들 판단할 때 IoT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지게차 창고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게차들의 동선을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어디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많이 기다린다 이런 부분을 IoT를 부착해서 분석해서 그럴 경우에는 제품을 좀 옮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창고 안에서의 작업자나 장비들, 지게차의 동선 최적화 등의 Io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릿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차량 자체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이제 차량이 어디 가고 있는지, 이 차량이 어느 정도 주행 거리를 했고, 예를 들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저희가 맨날 쓰는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 5대가 물류센터를 출발을 할 건데 보니까 이제 가서 화물을 예를 들어 픽업을 해와야 된다. 근데 어떤 구간이 사고가 나서 너무 많이 막혔다. 그랬을 때 처음에 오더한 5대 분량의 트럭의 오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죠.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이랬다면 다른 차량이 거기 가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차량들의 위치나
도로 상황을 이용한 실시간 플래닝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조금 더 로컬 물류에서 일어나는 많이 사용되는 IoT 적용 분야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고라고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컨테이너 쪽에 많이 부착을 해서 운송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컨테이너에도 붙을 수 있고 항공 운송을 하는 ULD에도 붙을 수 있는데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운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트래킹에 대한 요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파손도 좀 더 적고요. 하지만 해상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파손이 있는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에 이 카고에 IoT를 부착해 트래킹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로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머스크 라인의 RCM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머스크 라인 보시면 이거 되게 옛날 자료 같죠? 10년부터 준비했대, 2010년. 지금 11년 전부터 준비했고, 16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리퍼, 그러니까 냉장 컨테이너,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컨테이너 98%의 IoT 장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이 서비스를 상용했고, 제가 요거 자료를 만드느라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캡틴 피터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틴 피터를 실행시키면 캡틴 피터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캡틴 피터가 뭔가 내가 짐을 실은 그 컨테이너의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하듯이 이런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알려주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10년도 전부터 준비했었던 서비스로 17년 그리고 19년 요쯤 돼서 이제 서비스 상용화가 이제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컨테이너에 IoT 장비를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컨테이너가 지금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에선 다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몇 거점 지역에서 오는 컨테이너마다 이제 부착해야 돼서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컨테이너, 이 RCM이라는 건 사실은 요게 이제 RCM 장비예요. 그래서 요 RCM 장비를 컨테이너에다 부착하고 이 컨테이너에서 모든 수집되는 정보를 머스크 라인이면 머스크 라인 배에다가 있는 요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에다 보내고 얘가 위성으로 보내고 위성이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오피스에 보내서 고객한테 알려주거나 뭐 터미널에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시간이 모자르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표준화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제조사하고 IoT 제조사하고 이제 뭔가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 라인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약간 경쟁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머스크 라인이 앞서 나가고 있고 옆에서는 이제 여러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국내도 보니까 이게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5월인가 6월에 지금 발표 신문기사 보니까 찾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 지금 저 오른쪽 아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컨테이너에 어떤 걸 넣겠다는 건데요. 거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동아대랑 뭐 14개 연구기관이 같이 4년이라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첼로를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첼로는 삼성 SDS의 그 물류 솔루션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저희 회사 사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국제운송 충격 감지 사례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제품이 출하 검사했을 때까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입고를 하려고 보니 파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가장 흔한 거는 이거 누가 잘못했냐, 물류회사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건데요. 여기는 그것보다 중요했던 게 고객사가 이제 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물류비 잘못이 아니라 사실 클레임은 그 제품 하나의 비용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어 하셨던 업체고, 이제 저희가 이제 IoT 장비를 부착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썼어요. 어느 구간에서 파손이 많이 일어나나 보고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이 제품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미리 감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출발지에서 딱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대체품을 또 하나 준비해서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객사한테 결품은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사에 이제 맞출 수 있고요. 저 오른쪽도 약간 유사합니다. 온도 같은 거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도 온도 이제 오른쪽은 조금 다른 게 이 컨테이너가 이제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컨테이너였어요. 그런데 가끔씩 도착하면 이제 액상 제품이었는데 액상 제품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제 고객사의 클레임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해결이 좀 쉬운 게 온도 이상이 딱 감지가 됐다는 거는 예를 들면 리퍼 컨테이너에서 뭐 전원이 빠졌다거나 이게 조치가 가능한 액션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터미널이면 터미널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 컨테이너 온도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다시 전원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이제 사전에 아예 파손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IoT하고 AI하고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주제로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막 엄청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요즘에 수출하실 때, 특히 해상 수출하실 때 엄청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선사들이 얘기한 도착 예정 시간이 도착의 릴라이어빌리티가 90% 정도 됐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월 30일에 도착한다라고 했으면 그 배의 90%가 6월 30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코비드다 해가지고 지금 포트 작업자들이 없고 컨테이너가 없고 지금 완전 해상 물류가 약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착 적시성이 4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미 서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봤을 땐 한 30%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날짜까지 배가 가지 못하는 확률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도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화물이 늦게 갔으면 배가 늦게 가고 있는 걸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착했을 때 좀 더 빠른 서비스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트레인이 아니라 팀트럭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점을 정하는 거죠. 이 자료에선 예시가 수에즈 운하예요. 그 시점을 잡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요즘 GPS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 AIS라고 써놨는데요. 결국엔 GPS랑 비슷한 정보입니다. 어떤 스팟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를 캐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간데 6월 15일 날 지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도착할 때가 만약에 영국이었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부터 영국까지는 통상 10일이 걸린다. 그랬을 때는 도착 예정 시간을 여기가 15일에 도착했으니까 10일 후인 25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사실 말씀드렸는데 되게 별거 아니죠. 약간 중간중간에 스팟을 정한 다음에 그 스팟에서 최종 도착지까지의 선사나 TS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정보를 그것도 누가 이렇게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긴 10일이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5일이야. 그런 것보다는 그 누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이 정도 걸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ETA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류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는 특히 더 유의미한 기술 적용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IoT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RPA랑 OC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수출입 업무에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누군가가 원하고 규정상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세계선사협회에서 보면 수출입 업무 처리에 60종의 문서가 사용된대요. 제 생각인데 각 국가마다 다른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한 60종의 문서가 사용되고 이 중에서 80%가 중복된 정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해상물류비가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뛴 상황 말고 노멀한 상황에서 무역 관련 문서 처리 비용이 실제 해상운송 비용의 2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줄이기가,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물류 회사나 아니면 화주 기업들이 이런 걸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되니까요. 통관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RPA랑 OCR을 결합한 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OCR 기술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에 넣으니까 누가 이렇게 너무 쉬운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OCR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맨 밑에 있는 말이에요. OCR이 돼야지 그러니까 OCR은 RPA 디딤돌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BL을 이제 수출 업무 담당한 사람들은 PDF로 BL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시스템이든 엑셀에다 손으로 집어 넣어요. 그럼 거기 이제 예를 들면 배슬명, 그러니까 선사나 배슬명, 뭐 항차명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선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 언제 왔고 도착 언제 했고 요거를 찾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업무가 물류회사에서도 일어나고요. 화주기업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서로 이제 정보 공유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요. 그 양쪽이 이제 다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OCR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PDF 문서, 인보이스 문서, 태킹리스트 문서 이런 수출에 필요한 문서들을 보통 PDF로 받았을 때 수작업 없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셀 형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템플릿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떤 시스템에 올리고 싶다. 이런 거 결국엔 사람이 하는 반복 작업.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놔서 RPA라는 기술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OCR과 RPA가 합쳐졌을 때 물류 특히 수출 업무의 그 문서 작업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L을 이렇게 스캔한 BL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PDF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캔한 문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파일을 PDF로 컨버트한 파일이 있잖아요. 하나 약간 지저분한 문서가 하나 약간 깨끗한 문서잖아요. 이거를 OCR 솔루션 지금 시중에 있는 거 나와 있는 걸 읽어보시면 깨끗한 PDF는 굉장히 잘 읽힙니다. 근데 이제 약간 지저분한 PDF, 그러니까 실제로 스캔한 PDF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 인식됐는지 추가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OCR을 혹시 한번 써볼까 하셨던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게 뭐냐면 자꾸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OCR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인보이스 양식 이렇게 쓰면 총 금액이 여기 왼쪽 밑에 있다고 난 분명히 마킹을 해놨는데 해서 OCR 솔루션을 딱 세팅을 해놨는데 다음 달에는 업체가 바뀌어서 인보이스가 총 금액이 반대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제 OCR은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AICR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인보이스 총액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거 사실 OCR은 인식 못하지만 한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보이스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로 빅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AICR이라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막 엄청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OCR에 혹시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좀 더 나은 AICR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만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수출입 물류에서 OCR, RPA 적용 사례를 써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로우랑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록체인 말씀드릴게요. 제가 블록체인은 장표가 요거랑 해서 총 3장이 있을 거예요. 그 블록체인은 사실은 보면 되게 많은 분야에 사용되잖아요. 뭐 금융에서도 사용되고 아까 메타버스에도 블록체인 사용되고 뭐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분야 블록체인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야는 물류 유통 부분이 이제 좀 많고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고, 물류 유통 분야는 사실은 2015년에 이 에버레저라는 업체가 이제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원산지 추적에 처음 적용한 게 가장 유명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례 조사했을 때부터 저게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버넌스라는 업체가 이제 16년에 식품에 대해서 이제 트래킹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월마트가 이제 중국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에 대한 거고요.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유통 이력과 고가품에 대한 진품 인증 같은 부분을 사실은 블록체인을 적용을 물류 쪽에서 가장 많이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무역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물류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 무역틱한 내용은 그 바클레이라는 영국에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용장, 수출할 때 신용장을 블록체인 내에 기록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SDS 같은 경우에도 이 무역대금 에스크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작년에 이제 파일럿을 했고 올해 실제로 서비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알같이 삼성 SDS 사례를 2개 넣어놨는데요. 그 2개에 대해서 뒷장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SDS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자료가 접근성이 좋아서 하는 거지, 이 유사 서비스를 이제 다른 데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꼭 저희만 쓰셔라 이건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인 블록체인 유통 이력 사례인데요. 지금 이제 와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디서 언제 포도를 수확했고 언제 출하를 했고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와인이 적도를 이렇게 통해서 배로 오면은 그 온도가 넘어가서 맛이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겉만 보면 모르니까 얘가 온도가 중간에 뭔가 상할 온도를 넘어가지 않았을까, 최적의 맛이 유지되는 온도 조건이 유지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하고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이제 그 컨테이너에다가 IoT 장비를 달아서 온도를 다 측정을 했고 그 측정된 온도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온도를 측정해서 저장했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그건 IoT잖아요. IoT에서 데이터가 나온 걸 그냥 저장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어요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실수로 뭐 와인을 운송하다가 예를 들면 막 40도 온도를 넘겼다. 근데 내가 이거를 고객님이 딱 보시고 온도가 40도가 됐다 이러면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내가 다시 25도였던 것처럼 바꿔야지. 이런 작업을 이제 블록체인에다 하면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객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인 유통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대금 에스크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수출 기업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수출할 때는 약간 돈을 먼저 받고 싶어요. 왜냐면은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줄 것 같거든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물건이 파손됐을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극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중고거래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안심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중간에 돈을 잠깐 가져줘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나 물건 잘 받았어 라고 했을 때 돈을 줍니다. 그게 이제 수출 국제 무역에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셉입니다. 이거는 물건을 보낼 때 사는 사람이 돈을 일단, 지금 저희는 이제 기업은행이랑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기업은행 에스크로에 돈을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가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돈이 그 수출업자한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왜 어디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걸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았다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오죠. 제가 오늘 받았으면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제가 확실히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뭐 문 앞에 사진도 찍혀 있고. 근데 이게 해외 거래에서는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걸 UPS나 페덱스나 특성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보냈는데
얘가 도착이 됐나? 안 됐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래킹 정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물이 지금 제가 오른쪽 가운데 까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분인데요. 뭐 부킹됐다, 선적됐다, 그리고 발행된 BL 이런 것도 적용을 하고요. 트래킹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 도착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사람한테 전송을 했다. 마지막에 이제 프루프 오브 딜리버리를 받은 것까지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이상이 없다. 제품이 문제가 없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 하고요. 있는지 제품이 배송이 됐으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확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거래가 체결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이고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지금 뭐 코로나나 이래서 이제 B2B도 플랫폼 비즈니스로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박람회 같은 데서 뭐 일어나서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악수하고 계약하고 이랬다면 이젠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서로 더 잘 못 믿겠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네, 세션 2입니다. 세션 2는 4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원래 5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아까 그 차 교수님 맨 앞에 이제 발표해 주셨을 때 맨 처음이 이제 DT를 하려면은 IT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은 테크놀로지랑 비즈 모델 두 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요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측면에서의 물류 쪽에서 DT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요런 건 이제 컨설팅 펌의 보고서들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뭐 수출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보통 하는 게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제 뭐 수출 잘하는 포워딩 업체한테 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아는 포워더 명함 좀 줘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의 업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죠. 옛날에 이제 저희 택시 탈 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택시 잡거나 뭐 콜택시 잡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카카오 택시 쓰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물류 서비스도 이제 플랫폼에서 찾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엄청 큰 기업이다. 그래갖고 안 그래도 막 되게 많은 물류 회사들이 같이 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저는 해당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소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찾아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좀 더 싸게 하려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물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하나의 키워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뭔가 뭐 여기 있는 이제 업체들이 특히 뭐 디지털 포워더라든지 여기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업체들은 실제로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물류 업체라기보다는 약간 IT 업체스러운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첼로 스퀘어 기획이랑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찬가지로 이제 대세가 디지털 플랫폼이라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첼로 스퀘어라는 거를 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5분 안에 못 끝내네요. 2018년도에 첼로 스퀘어 3.0이라는 제품을 냈고 특송 중심으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에 론칭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특송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항공이나 해상 수출을 하실 때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어떤 미리 준비된 서비스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해당되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즉시 견적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견적을 조회했는데 없다. 그러면 이제 특정 구간에 대해서 견적을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선적이 된 화물에 대해서 실시간 화물 위치를 제공하거나 뭐 이슈 상황을 알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다 웹을 통해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요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IT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었던 예를 들면 IoT 기반 운송 관제, 온도 유지,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들을 혹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서비스에다 이렇게 애드온해서 쓰실 수 있게 부가 서비스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